네,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진짜로 다들 맛있습니까? 오늘은 제대로 나온 것 같네요. 자, 오늘 물권법 들어갈 시간이죠. 자, 어제 강의 잠깐 정리해보고 이제 문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강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했었죠. 소멸시효 기산점에서 일단 각각 유형에 따라서, 각각 채권 유형에 따라서 기산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자, 기산점을 정리할 때 반드시 같이 정리해야 될 것이 이행치의 시점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산점만 간략히 한번 정리 좀 해보면요. 자, 확정기한 채무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죠. 확정기한 채무는 이행치의 시점과 달리 예외가 없이 언제나 확정기한이 도래했을 때, 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확정기한 채무는 어떻습니까? 기한의 객관적 도래 시점이, 자,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자, 세 번째, 기한이 없는 채무는 어떻습니까? 채권 발생 시 이 시점 현재나 이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었죠. 예외까지 반드시 여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한의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 기한의 상실 특약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판례가 달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기한 도래가 의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 발생 시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자,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사유가 어떻습니까?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민법상 기한의 상실 사유하고 동일해요. 따라서 따라서 자, 채권자가 이행 청구했을 때 기한 도래하기 때문에 이행 청구에 따르면 그 시점부터 이 시점이 되는 것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자, 채권자가 이행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본래 기한 시가 소멸시 기산점이 된다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제 부작위 채권은 부작위 채권은 민법 명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 위반 행위시가 있을 때, 부작위 의무를 위반 행위시가 있을 때 이 시점부터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했었고요. 자, 구상권 어떻습니까? 이 구상권이 발생해야지만이 기산점이 진행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상권 발생은 현실적인 출현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타인 채무를 자신이 변제했을 때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불법행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1항과 2항을 반드시 나눠가지고 정리 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항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라는데 이게 녀석고, 1항 같은 경우는,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기산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항 같은 경우에는, 자,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에 대해서 개념들이 있었던 것이고, 자, 기산점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시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해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급부해가지고 수령한 즉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기산점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나 소멸시 기산점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효 사유인가 여기 따라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취소 사유인 행정처분에 기한 반환청구 같은 경우는, 자, 판결 확정 시부터, 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기산점이었고요. 자, 무효 사유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자, 급부가 이루어졌을 때, 즉, 특히 이제 조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조세의 과원 없이 이 시점이 부당반환청구의 기산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효 기간과 관련시켜가지고요. 자, 판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 기간. 자, 그 정점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개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소멸시효가, 자, 10년보다 단기인 것을 10년으로 연장시킨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보다 장기인 것을 단축시킨다든가, 소멸시효에 아예 걸리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도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이 판결 확정이나 판결 확정이나 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에게만 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요한 판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주채무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증인에게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중단은 미친다. 즉 440조 규정 때문에, 자, 주채무자에게만 소멸시효가 중단했다 할지라도 보증인에게도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미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판결 확정을 통해 가지고, 자,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미칩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했다는 것이죠. 주채무자에게만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자, 보증인에는 10년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중단했었는데요. 자, 소멸시효 중단 같은 경우는 중단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청구, 감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상 청구였던 것이죠. 사법상 권리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에서 민사소송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사소송이라면 이행에서 확인해서 영어에서 가리지 않았었고, 자, 반소도 가능했었고, 응소도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자, 응소 같은 경우 이제 판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응소도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것과, 자, 그다음에 응소가 이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시키려면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응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시효 중단의 취지를 주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응소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즉, 응소자가 승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건이 필요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민사소송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행정소송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행정소송에서 예는 뭐였습니까? 자, 조세처분, 즉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이라든가, 자,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지원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 단 하나의 예가 있었습니다. 자,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였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형사소송도, 자, 서촉보상 배상 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예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재판을 청구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서, 자, 기본적 법률 관계에 대한 시효 중단이 있었을 경우에 파생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부 청구
청구 문제가 있었죠. 일부 청구 문제는 어떻습니까? 1도 양단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례 같은 경우는 명시되느냐, 특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즉 명시라든가 특정이 돼버리면 일부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명시 특정이 없다면 전부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일부 가압류하고 일부 조세 납부 고지 있었던 것이죠. 자, 일부 가압류 같은 경우는 1도 양단으로서 자, 일부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조세 납부 고지도 일부에 대해서만 미친다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단 사유에서 최고 중에 있었죠. 이 최고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중요한 게 없는데요. 최고 자체만으로 가지고 최고 자체만 가지고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6개월 내에 전상 청구 등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자, 여러 번 최고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최초의 최고 시가 항상 중단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 가지고 6개월 전에 했던 최고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효 중단서에서 승인했었는데요. 자, 승인 같은 경우는 자, 시효 중단서로서 승인이냐 아니면 시효 포기로서의 승인이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가지고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법적 성질인 것이죠. 자, 시효 중단서로서 승인 같은 경우는 관념의 통지인 것이고 소멸시효 이게 포기로서의 승인 같은 경우 즉 소멸시효가 완성될 후에 승인하는 경우는 의사 표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분권이 필요한가 처분권이 필요한가 여기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고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 같은 경우는 처분권은 필요하지 않고 관리할 권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멸시효 이게 포기로서의 승인 같은 경우는 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 일부 변제 있었던 것이죠. 자, 변제라는 것은 자, 공통적으로 전부 다 묵시적 승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부 변제성은 어떻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 효과라든가 전부에 대해서 시효 이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당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있었죠. 자, 소멸시효 완성 효과 같은 경우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견해 대립을 정리하자고 했죠. 절대 소멸시효하고 상대 소멸시효 견해 대립 정리하시고요. 이 견해 대립을 정리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통속과 판례가 절대 소멸시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 대립은 정확히 정리하신다면 실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실익 뭐였습니까? 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가 할 때 여기에 대한 견해 대립의 실익은 없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됐었지만요. 견해 대립 없이 전부 다 상대 소멸시효, 절대 소멸시효, 견해 대립 없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조사항이 아니라 자, 주장 입증해야 된다. 즉 항변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시효 완성 후의 변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차이는 없었던 것이죠. 시효 완성 후에 변제에 따르더라도 반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론 구성상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절대 소멸시효는 뭐였습니까? 이 문제를 부당이득의 문제로 판단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권리는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비체 변제 문제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 될 것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될 것 같지만 자, 첫 번째 알고서 변제한 경우는 악의의 비체 변제 또는 어떻습니까? 시효에게 포기로서 반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고 자, 모르고서 변제한 경우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불가능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상대적 소멸시효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비체 변제 문제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미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 유효한 변제이기 때문에 항변권의 포기에 불과해가지고 자, 이 경우에는 사건 물건 간에 반환 청구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효에게 포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대해서 자, 평가가 달려있었는데요. 어쨌든 공통점 뭡니까? 자,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에게 포기하는 것은 의사합의라는 점에는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절대적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자, 새로운 절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소급해가지고, 자, 소멸시효 완성 시점으로 소급해가지고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봤던 것이고, 상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원형권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봤다는 것이죠. 이 정도에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쟁점으로서 시효이기 포기에서는, 자, 시효이기 포기가 되려면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이죠. 승인을요.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다만 이제 알고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것은, 자, 묵시적 승인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서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은 묵시 포기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 시효이익 포기 효과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보증인은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이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로서 이제 마지막 기타 장점으로서 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이죠. 자,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소급해가지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산점 이후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점 두 번째로서 자,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는 종된 권리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했다는 것이고 그 예로서 자,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이라든가 대여금 채권과 지연이자라든가 한전 판례 같은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손해배상권과 구상권의 문제는 전혀 별개였기 때문에 주된 권리, 주된 권리가 아니어가지고 손해배상 채권에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 건 여기까지 정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을 마쳤고요. 이제 물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쭉 떠들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어제 시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물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물권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물권법 자체를 잠깐 좀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혼자 좀 떠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법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이제 규정하는 법입니까? 물권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 것이죠. 자, 민법 자체가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 물권법 같은 경우는 물권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채권법 같은 경우는 채권 관계, 그리고 가족법 같은 경우는 가족법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률 관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물권법 관계 같은 경우는 물권과 물권적 의무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권 같은 경우는 대세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존재하면 그 의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일반인들이 전부 다르게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권에서는 의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이것이 상대적으로 언제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항상 대응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권 관계에서는 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관계에서 민법 총칙 첫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법률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뭡니까? 법률 관계 변동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법률 관계 변동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발생, 변경,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법률 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권 같은 경우는 효력이 이런 것이고 채권 같은 경우는 효력이 이런 것인데 저번에 봤던 것은 채권의 효력만 주로 봤을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효력, 대외적인 효력, 그리고 책임재산 보존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물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는 물권 관계이다. 자, 상형 문자를 좀 쓰고요. 자, 물권 관계가 되는데, 물권 관계는 물권과 물권적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물권의 변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권의 변동이라는 것은 물권의 발생이고, 자, 변경이고, 자,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잠깐 개관만 할 거니까요. 가볍게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자, 물권법 같은 경우는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즉, 물권 변동 원인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자, 물권 행위뿐만 아니라 공시가 반드시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있다는 것이죠. 즉, 발생, 변경, 소멸이요.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공시 방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법률 행위의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성립 요건 질주하고 있는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의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권 행위 플러스 공시가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같은 경우는 자, 공시가 불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암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권이 아직 소멸하기 전에 물권이 발생했다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해야 될 것인데 이 물권의 효력에 대해서 잠깐 개발해보면요. 이 물권의 효력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채권의 효력 같이 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책임재산 보존제도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권의 효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 효력과 구체적 효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첫 번째에서 이제 일반적 효력은요. 좀 쑥스러운데요.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자, 그냥 뭐 그린다고 생각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볍게 개강할 거니까요.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은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 효력인 것은 뭐냐면요. 자, 물권 상호 간에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런 문제하고 물권과 채권 상호 간에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볍게 개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 효력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적 효력 두 번째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물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을 경우에 자, 물권자가 그 침해자라든가 침해 상태를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배제 청구라든가 방해 예방 청구권들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 즉 공통적인 효력이라는 것이죠. 즉 전물권부터 해가지고 자, 제한물권까지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물권은 이런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 효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구체적 효력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체적 효력 같은 경우는 물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각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물권법 강론 가서 정확하게 정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물권 같은 경우는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고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제한물권 같은 경우는 이런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법 서론에서 우리가 볼 거는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일반적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 청구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권 관계는 총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공부한 다음에 물권의 효력이 무엇인가? 자, 일반적 효력하고 구체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서론 들어가면 이제 뭘 공부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 물권법의 의의를 봐야 되겠죠. 물권법의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물권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죠. 자, 물권의 특징 같은 경우는 주로 무엇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까? 채권과 비교해주고 물권의
특징이 어떻게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권법성에서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권 같은 경우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자 법률이 뭐니까 민법 기타 법률이라든가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상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 때문에 이 물권 법정주의 의미라든가 그 적용 범위라든가 위반의 효과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물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를 봐야 되겠죠. 즉 물권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이 되겠죠. 즉 그래서 이제 물권의 객체 파트에서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A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런 A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물권의 종류를 봐야 되겠죠. 물권의 종류는 크게 이제 기본 물권하고 제한 물권을 검토가 되는데요. 기본 물권 같은 경우는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자,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물권의 종류를 가볍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마지막에서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 자청권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쟁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을 끝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총론에 들어갑니다. 자, 물권법 같은 경우는 물권법 총론과 강론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물권법 총론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요. 물권 변동의 요건입니다. 물권 변동의 요건은요. 즉 물권 변동의 요건 같은 경우는 방금도 개관했듯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이 성립 요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물권 행위 플러스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자 공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만 있어버리면 물권이 변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권법 총론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동산 물권 변동을 크게 나눠가지고 볼 건데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물권 행위 플러스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권 행위하고 등기 모두 다 유의해야지만이 자 법률 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었던 것이죠. 자 물권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처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암기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개관만 했습니다만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요건한 것은 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 즉 절차적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체적 요소이라는 것은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가 일치할 것 이것이 실체적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권법에서는 이제 주로 자 물권 행위가 유효할 것 해서는 처분권 필요하다 이거 정도밖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제 고유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물권 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채권 행위는 원인 행위에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을 때 물권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물권 행위 유인론과 무인론 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에 물권법 총론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 제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은 등기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등기제도가 이제 민청에서 나오지 않는 고유한 쟁점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등기제도에서 형식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을 연결하게 검토하면서 자 등기 요소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자 점유라는 것이 공시 방법인 것이죠. 이 점유라는 것이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점유가 될 것인가 이거 해가지고 점유의 종류 네 가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검토한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신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무효이지만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그대로 원칙이 관철되지만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예외적으로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의취득 제도인 것이고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선의취득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권법 총론이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은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물권 변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물권법 강론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강론 같은 경우는 물권의 개별적 효력들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물권들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소멸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개관해 보면요. 자 물권법 강론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기본 물권제도로서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점유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점유권 같은 경우는 본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본권의 유무에 자, 본권의 의무에 불구하고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즉, 점유라는 사실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지금 볼 거고요. 자, 소유권 제도가 이제 기본권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데요. 이 소유권 어떻습니까? 자,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점유권 빼고 다른 권리들 전부 다 본권입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하지만 이제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자,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자,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권 취득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취득시효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취득시효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외의 취득 규정이 뭐 선전 발견 습득이라든가 자, 선전 발견 습득이라든가 첨부 제도라든가 공유 관계라든가 명의 신탁 관계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한 물권을 드는데요. 이 제한 물권 제도에는 이제 제한 물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입물건하고 담보물건이 제한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한물건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자, 제한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한하는 물건입니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물건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의 일정한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는 자,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 물건입니까? 영입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물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담보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입물건과 담보물건은 소유권의 이런 가치 권능들을 제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영입물건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고 두 번째는 지역권이고 세 번째는 전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개관해 보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자, 영입물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산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동산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입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건물에 설정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영입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부동산 중에 토지에 대해서만 설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되고 있는 것이고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둘 다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입물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객체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들어가면요. 이 담보물권 종류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담보물권이 되겠죠.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유치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권과 저당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 제도가 인정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유치권 같은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보는 것이고 질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별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객체를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유치권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권은 어떻습니까? 질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질권의 객체는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동산질권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질권에서 특이한 제도로서 권리질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즉 이제 권리질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객체가 물건이 아닌 것에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질권의 객체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질권 같은 경우는 동산하고 권리에 대해서만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지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당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봤듯이 약정 담보 물권이면서 이 저당권은 동산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저당권은 동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고유한 보물권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전형 담보물권 제도로서 민법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인정하는 것하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제도, 담보물권 제도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이제 자, 물권법이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권법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이제. 자, 어쨌든 간에, 글씨를 조금만 더 잘 쓰면 이렇게 쫙 써가지고 이렇게 좀 폼나게 좀 할 것인데,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씩 또 이렇게 개관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뭐 걱정하지 마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쭉 이렇게 물권법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287페이지 그럼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서론에서 이제 공부까지 물권법 의의하고 특징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힘차게 출발했는데,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쭉 떠들어버렸더니 그냥 벌써부터 졸리신가 봅니다. 자,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론요. 자, 서론 같은 경우도 물권법 서론도 자, 민법 총칙 서론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 서론에서는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쭉 읽지 마시고 이쪽 읽어보시면 그렇게 읽어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서론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수라면 어떤 것을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언제나 자,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객관식화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좀 모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권법 의의가 있습니다. 자, 물권법이라면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지배권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유권 같은 경우는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용가치를 이제 제한하는 것이 영유물권인 것이고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소유권 중심으로 소유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유권의 하나권에서는 아닌 것이죠.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들 이런 것들이 물권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요. 자,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배타서 지배해서 절대 권리인 것이고 제한물권은 용익 또는 담보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지배권이라는 것이죠. 물과체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이제 보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줄 열으시면요. 자, 물권은 관념적인 지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물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지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자, 현실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관념성 해가지고 좀 이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은 현실적인 지배 보호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보호하는 권리가 물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 것이죠. 어떤 예가 있습니까? 점유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점유권은 사실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념적인 지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본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권의 종류는 소유권과 제한물권들이 있는 것이고, 자, 점유권 같은 경우는 점유권이 있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 점유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지배권 보호이다. 사실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점유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객관식용으로서는 점유권이 언제나 사실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적 지배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념적 점유제도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관념적 점유제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점유권 인정되는 그런 제도를 관념적 점유를 하는데, 이 대표적인 관념적 점유가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 이 경우에 점유주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점유권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 점유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관념적 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 그리고 간접 점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관념적 점유이다. 옆에다 적어주시면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물권법의 내용 들어가 있는데요. 자, 형식적 의미 물권과, 자, 물권법과 실질적 의미 물권법이 있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중에서 형식적 의미 민법, 자, 실질적 의미 민법, 이거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법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 민법상 구성되는 물권 자체예요. 하지만 실질적 의미 민법 같은 경우는 물권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들을 전부 다 실질적 의미 민법이라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자, 물권법 법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권법 법원으로서는 우선 민법 2편 물권 파트하고 특별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습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민법 1주에서 조리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권법에서 관습법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물권 법정주에서, 자, 민법 또는 특별법, 즉,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을 상수할 수 있다 되기 때문에 이 관습법의 번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 물권법은 강행 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이렇게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자, 구체 이제 객관성인 물권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물권법의 특질을 비교할 때는 언제나 채권법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강행규정서입니다. 즉, 자, 채권법 같은 경우는 계약 자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적인 성격이 많이 가고 있지만, 물권법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규정인 것입니다. 배타성을 갖는 물권을 규정하기 때문에 왜 강행규정이 되는 것입니까? 배타성이 있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즉,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 간의 법률과에도 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지만, 원칙적으로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지만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인 것이지 물권법 모든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임의규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권법에서 임의규정을 자, 세 가지만 들어보면요. 첫 번째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배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대표적인 임의규정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상린관계요.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있고, 자, 두 번째 상린관계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견해들음이 있습니다만 판례가 임의규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인 임의규정으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임의규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 상린관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자, 물권법 영역에서 주율되긴 하지만 대표적인 임의규정인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시켜가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입니다만, 자, 민법에 의해서 인정된, 자, 그리고 민법이라든가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들은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지만 다른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고의법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의법성에서도 채권법과 비교하는데요. 채권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의법성이 굉장히 약한 것이죠. 자, 국제적 거래, 이런 것들이 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편화 통일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의법성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권법 같은 경우는 각국의 특유한 제도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자, 고유한 형태, 즉 고의법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법은 고의법성이 약하고 물권법은 고의법성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물권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물권법 같은 경우는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고, 즉 전세권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인 것이죠.
것이죠. 따라서 전세권 제도는 굉장히 고유법성이 강합니다만 다른 물권법 제도 같은 경우는 고유법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즉 독일 민법을 개수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쓰시고 계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책을 좀 살펴보면요. 어쨌든 간에 물권법은 채권법과 비교해서는 자 고유법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고유법성이 가장 강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 제도 이 전세권 제도가 가장 강하고요. 특히 이제 소유권과 영유물권서는 고유성이 그나마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요. 하지만 고유성이 가장 약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담보물권이 고유법성이 가장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담보물권이 고유법성이 가장 약하겠습니까?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 자체로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의미겠습니까? 피담보채권, 즉 피담보채권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채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은 어떻습니까? 고유법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국세적 통일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과 가장 밀접한 물권인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고유법성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혹시 객관식 문제에서 자 물권 제도 중에서 고유법성이 가장 약한 것은 담보물권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자, 로마법적, 게르만적 요소의 교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물권법에서는 로마법적 요소하고 게르만법적 요소가 교차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법적인 요소를 취한 것도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를 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병존해가지고 우리 민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법과 다른 내용인데요. 채권법 같은 경우는 게르만법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즉 채권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로마법을 개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만 물권법 같은 경우는 로마법적 요소하고 게르만법적 요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병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물권법상 로마법적 요소를 취한 것하고 게르만법적 요소를 취한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암기라는 것이 객관상으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주로 이제 점유제도의 취지, 점유제도 같은 경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점유제도 말고 점유제도 가서 점유권 가서 이제 로마법적 점유, 게르만법적 점유 해가지고 포제시오냐 개별이냐 해가지고 정확히 정리할 겁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도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물권법이 로마법 제도를 취한 거고 게르만법 제도를 취한 거 이것을 기본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교과서에 쓰고 계시긴 하시는데요. 일단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로마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상호국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권법상 로마법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그리고 게르만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 사회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상호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상호국가요. 이에 반해서 게르만 국가는 어떻습니까? 게르만 국가 같은 경우는 단체주의적인 농업국가였다는 것이죠. 단체주의적인 농업국가였다. 이런 사회적 토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달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개인주의적 상호국가, 게르만 국가 같은 경우는 단체주의적인 농업국가였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로마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소유권 제도입니다. 즉 로마 사회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상호국가이기 때문에 소유권 중심으로 모든 제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중심의 적용이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해버리면 개인주의 상호국가, 그다음에 소유권 중심이다. 여기까지는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게르만법 어떠냐면요. 단체주의적인 농업국가이다 보니까 뭘 중시하겠습니까? 소유권이냐 이런 거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사지으니까 부동산 중심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가 소유권 중심이었고, 자 게르만법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뭔가 관련성 있는 것들은 로마법적인 제도인 것이고, 자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해가지고 이 부동산 중심의 어떤 제도를 이루는 것은 전부 다 게르만법 요소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자 소유권 중심인데 이 소유권 중심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쟁점들 객관적 쟁점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 소유권 중심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로마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상호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요. 즉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리시켰을 때 소유권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구성하고 점유권은 사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즉 소유권은 현실적인 지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배 가능성, 관념적인 지배 가능성을 구성되어 있고 관념적으로 구성하는 반면에 점유권은 사실 상태 보호, 그러니까 본권과 관련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사실적 지배 상태만을 보호하는 제도가 점유제도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 로마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상호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어떻습니까?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언제나 장사를 때문에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를 떠나가지고 이집트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자가 현실적으로 자기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떠돌아다녀야 되니까요. 따라서 소유권은 관념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돌아와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끔 관념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점유는 어떻겠습니까? 점유는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점유는 본권을 추정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없었던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유는 누가 합니까? 노예가 점유를 한다는 것이죠. 즉 로마에 남아있는
노예들이 점유하기 때문에 노예들의 점유 이것이 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점유할 수 있는 걸 점유권, 사실상 지배하는 이 점유권만 인정되는 것이지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추정력 같은 거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즉 이제 자 소유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고 자 노예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가지고 소유권은 관념적 권리, 이 점유권은 그냥 사실상 지배만 구하는 그런 권리로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심의 인재에서 가장 심적인 것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중심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물권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자유롭게, 제한물권은 엄격하게 이런 법안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제한물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제한물권이 확대돼 버리면 제한물권이 확대돼 버리면 소유권이 형해화돼 버리겠죠. 따라서 제한물권을 엄격하게 하고 소유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엄격 분리 이런 말 나와도 로마법적인 태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마법 같은 경우는 제3자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었다는 것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보호된다는 말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법 같은 경우는 제3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로마 사회에서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계량법 보겠습니다. 자 계량법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심 사회였다는 것이죠.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은 완전히 정확하게 보호를 해주고 동산 같은 경우는 보호를 많이 안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심 사회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기본은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동산을 엄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소유권이냐 점유권이냐 이걸 구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기제도가 계류만법에서 유리했습니다. 등기제도요. 등기제도가 계류만법에서 유리했다. 그리고 이 등기제도의 유래는요.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등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당권 제도 볼 거예요. 어떤 간에 이 등기제도 같은 경우는 저당권 등기제로서 로마법이 아니라 게르만법에서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만 사회 같은 경우는 제3자 보호에 이렇게 추정했죠. 그래서 제3자 보호, 즉 공신의 원칙이라든가 선의취득제도 같은 경우는 로마법이 아니라 게르만 사회에서 이렇게 게르만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민법 같은 경우도 제3자 보호 윤도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것이고, 동산 같은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주고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게르만법적인 특징이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유의 관념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유념화요. 자, 로마법에서 점유의 관념화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유권은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점유권은 사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르만법 같은 경우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농사 짓는 사람 거기에서 계속 자기가 소유권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소유하고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즉 그 목적 토지에서 목적 부동산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주는 것이죠. 나중에 점유제도가 보면 점유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 점유 추정력은 로마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게르만법적인 것입니다. 어떤 간에 점유하고 소유권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않았던 것이고 이 점유권마저도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유의 관념화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적 점유를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 관념적 점유제도는 게르만법에 유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등기제도,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그리고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기본적으로 쟁점들을 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88페이지, 자, 로마법 개념에서 교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번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권의 번질 파트에서도요, 잠깐 봤듯이, 방금 물권법의 특징에서 봤듯이, 자, 물권이라는 것이 채권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읽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줄에 핵심적인 문장이 나와 있죠. 네 번째 보시면요. 제한물권, 특히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물권은 기능적으로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담보물권 제도가 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고의법성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특성 보시면요. 자, 물권이라는 것은, 자, 베타적 지배를 통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얻는 권리인데, 베타적이면, 자, 밑에 줄에요. 베타적이며,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이다. 절대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관념적 권리다.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기본적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빠져있는데요. 네 번째, 양도 가능성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고 관념적 권리이다. 여기다가 양도 가능성이 있다. 양도 가능성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특징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채권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양도 가능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보면요. 자, 양도 가능성에 있어서 자, 물권은 어떻습니까? 물권은 당연하게 양도성이 있는 것이죠. 물권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양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은 당연하게 양도성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양도성이죠. 자, 이것은 차이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베타성, 절대성, 관념적 권리 이런 것들은 채권과 엄격히 구별됩니다만은 양도 가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구별되는 정도를 살펴보면요. 물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도성이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양도성은 있습니다만 제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즉 채권의 양도성은 제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 양도성 거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만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제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의 양도성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기계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세 가지 제한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두 번째는 성질에 의한 제한,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 표시에 의한 제한.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흔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틀린 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제한 사유가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즉 법률의 규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 표시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물권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재산권에서 물권. 자, 보시면요. 자, 물권이라는 것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 그 자체를, 즉, 직접적으로 그 자체를 객체하여 권리신한 권리인데 반해서 채권은 어떻습니까?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특정인의 행위를 매개로 해가지고만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즉, 직접성이 있어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권은 직접적 지배이지만 채권은 직접적 지배가 아니라 타인 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다른 걸 보시면 알고요. 두 번째, 지배권으로서 물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배권으로서 물건이 방금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가만 보시면요. 자, 물건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이거 중요한 것이죠.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급부행위라는 매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방금 본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법률상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요. 즉, 현실적으로 소유권에 있어서 영위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자는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가능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소유권 자체, 그러니까 물권 자체는 관념적 지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 지배 가능성이 박탈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런 이제 영위권능이 소멸되면 영위물권들이 소멸되면 언제든지 다시 가가지고 자신 영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지배 가능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객체에 대한 베이타적 지배, 독점적 지배는 아니십니다. 자, 이 베이타적 지배, 독점적 지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이 물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양립이 가능한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을 이렇게 골라보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 자체는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 전세권 등이 두 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일부 전세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양립할 수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만 자, 이런 객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 무조건 틀린 문장인 것이죠.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문장이지만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틀리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양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소유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제한 물건, 즉 영유 물건이라든가 담보 물건 있는 거 당연히 양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도 두 개의 물건이 양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 물건도 물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살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개 이상의 담보 물건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개 이상의 담보 물건들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도 물건이 여러 개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담보 물건이 여러 개 성립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먼저 성립한 것이 1순위, 나중에 성립한 것이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제한 물건의 종류에서 영유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는데 영유 물건과 담보 물건이 한꺼번에 설정될 수 없습니까?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후순위로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영유 물건과 담보 물건이 한꺼번에 설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권은 비베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토지에 지역권이 여러 개 설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권이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 공부해 봤을 때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양립이 가능한 두 개 이상의 물건은 여러 가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우선 쪽에서도 잠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진짜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 같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될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절대권에서 물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이제 절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성을 갖는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절대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성이면 두 가지다. 첫 번째, 첫째 나와 있는 것은요, 적극적 측면의 절대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고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자, 주장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소극적 측면인 것이죠. 자, 물권은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자,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대세권이라는 것이죠. 즉,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침해하든지 간에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 측면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 물권을 보호하는 이 소극적 측면인 것이죠. 따라서 절대권이라는 이 성격 같은 경우는 자, 적극적 측면하고 소극적 측면 나눠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이 측면은 적극적 측면인 것이고, 자,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 이런 것은 소극적 측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조금다가 채권의 상대성 인정력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걸 반드시 나눠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물권의 대인적 절대성의 예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적 절대성의 예외요. 자, 그러면 자, 뭡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물권을 어떤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요.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상대적 처분 금지가 소유자에게 행해진 경우, 자, 소유자는 이러한 가처분에 위반해가지고 물건을 처분했다. 자, 물건을 처분했다. 근데 취득자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에서는 소유권을 취하지만 처분 금지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하지 못한다는 있고, 최근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상대적 무효로 보고 있다. 옆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위반의 효과는 상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가처분자에 대해서만 무효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이런 것입니다. 계속 잠깐 들어보면 자,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 판례가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이냐면요. 자, 가변상의 어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인데, 저번에 이제 채무 뭡니까? 소멸시효 중단에서 잠깐 봤듯이, 가압류 가처분은 언제 한다고요? 강제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강제 집행하기 전에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압류 가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처분 금지 가처분제된 것입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A가 있는데요. 이 A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야 되겠죠.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강제 집행에 들어갈 때 채무자의 재산 중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만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돼야지만이 강제 집행 적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가 A라는 사람이 아직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리면 이 목적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만 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처분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처분을 금지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목적물을 처분할 것을 금지하는 이 처분 금지에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처분 명령이 이렇게 격려가 되면 가처분이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물에 대해서 이것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가처분이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처분 금지의 가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분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분했을 때 이 처분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고 판례 같은 경우는 상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에게 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자,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 없겠느냐 문제인데 의뢰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갑에 의뢰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까? 이 취득 효과를요.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A라는 사람에게는 소유권 취득의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의뢰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A라는 사람들과 A라는 사람 이 뭡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A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이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뢰한 사람은 A에 대해서만 자신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A에 대해서만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위반 효과는 상대적 무효다. 즉 가처분자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뢰한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절대성에 대한 예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 가처분 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성에 대한 예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번 보시면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득 기성권이 포전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이 가등기가 설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나중에 팔아버리면 어제 잠깐 정했습니다만 가등기의 순위 확정, 순위 보전적 효력 때문에 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가 경료가 되어버리면 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걸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도 이 절대성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같은 경우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된 경우도 예외가 나와가지고 자, 내부적인 소유권 이전과 자, 외부적인 소유권 이전 나눠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잠깐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물권과 채권을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하는 데 대해서 견해가 드려보겠다. 이 견해들을 일단 활용하기 준비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종래 통설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또 예전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제 이분들이, 자, 어떻게 이분들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었냐면요. 즉,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것을 아예 부정을 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면요. 학습 보겠습니다.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해가지고 권리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별하는 견해인데요. 즉 이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 견해가 이제 극소설인데요. 이 견해 같은 경우는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성의 어떤 측면입니까? 소극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성의 소극적 측면이요. 아까 뭐였습니까? 절대성의 소극적 측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침해로부터 자 침해가 금지된다. 이렇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것이 절대성의 소극적 측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절대성의 소극적 측면만을 강조해가지고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자 물권을 침해해도 불법 행위가 구성되는 것이죠. 근데 채권을 침해하면 어떻습니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했을 때 제3자 채권 침해에 기초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채권 침해했을 때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을 침해하든 채권을 침해하든 간에 손해배상권이 발생하니까 이 경우에도 물권과 채권을 절대권과 상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채권 자체도 채권 자체도 절대성을 띌 수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가 명시적인 부당한 견해가 되는 것이죠. 왜 부당합니까? 절대성이라는 것은 소극적 측면보다도 적극적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고 부차적으로 소극적 측면이 문제가 될 것이죠. 따라서 이 학설 같은 경우는 자 절대성의 소극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당한 견해인 것이고 따라서 절대성 개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개념으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소극적 측면은 나중에 부차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따라서 자 어떻습니까? 자 절대성의 적극적 측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물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권인 것이고 채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즉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 통설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요. 자 그러나 해가지고 권리를 모든 제3자에게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 즉 절대성의 적극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견해가 통설적인 태도가 된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통설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여통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자, 그래서 물권의 관념성 보시면요. 자, 물권은 현실적인 지배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 지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물권에 대해서 현실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 가능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점유권은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관념적 권리가 아니라 현실적 지배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점유권에 대해서도 또다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죠. 즉 관념적 지배를 인정하고 관념적 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권도 원칙적으로는 현실적 지배이지만 예외적으로 관념적 점유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주체 같은 경우는 일단 자, 자연인과 범위 되는 것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물권의 객체 들어가 있습니다. 291페이지요. 자, 민법 성취 같은 경우도, 자, 권리 주체를 받고, 그 다음에 권리 객체 받았던 것이죠. 근데, 물건 같은 경우는, 민법 총칙 파트에서 이제 민법 규정을 합니다만, 이 물건이라는 것은 물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물권표편에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이하, 즉, 물권의 객체 같은 경우는, 자,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즉, 물건이다. 따라서, 이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냐, 즉, 물건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아예 잡아놓고 있다는 것이, 즉, 원칙적으로 자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원칙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념적 신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고, 즉 일물 일권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즉 특정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독립된 물건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일부라든가 종속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자 독립된 물건의 개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건의 개체가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잡으신 다음에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을 논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특정의 독립한 물건 하고 나왔습니다. 물건의 개념은 이제 98조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것도 물건의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체물이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자 뭡니까 자연력 같은 경우는 유체물이 아니라 무형물 아니겠습니까? 무체물이요. 이 무체물은 원칙적으로는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만 관리 가능성이 있으면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 내지는 무형물 이런 것들도 자 어떻습니까?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 다만 채권, 기타 관리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좀 이따 할 겁니다. 즉 채권이라든가 기타 관리는 물건입니까? 절대로 물건이 아닌 것이죠. 권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 구민법 같은 경우에는 무체재산권에 대해서 물건, 동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민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절대로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요. 즉 무체재산권의 내용이 뭡니까? 무체재산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것이죠. 상품권이라든가 뭐 승차권이라든가 토큰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거 무체재산권들이죠. 이건 무체재산권 같은 경우인데 우리는 물건으로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으로서 채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절대로 물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물건은 뭐니까 이런 것들 권리 자체는 물건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반드시 바로 이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체재산권 파트인데요. 일단 무체재산권은 절대로 물권이 아닙니다. 무체재산권은 절대로 물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무체재산권도 자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건도 아니겠죠. 물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객체는 뭡니까? 발명이라든가 저작이라든가 정신적 산출물 이런 것들이 무체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작이라든가 발명이 물건입니까? 절대로 물건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은 물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쓰고 계십니까? 무체재산권은 절대권이지만 이건 맞습니다. 무체재산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물권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지배권, 절대권성을 갖는다. 하지만 절대권이지만 물건이 아니므로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건이 아니므로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문장입니다만 무체재산권이 물권의 객체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이 언제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권리질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제시해보면요. 어쨌든 간에, 무체재산권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자, 저작 발명도 좀 헷갈리셔가지고 이렇게 애매한 말을 쓰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작이라든가 발명 이런 것들이 무체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이 저작 발명 등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의 대상이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무체재산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체재산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물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과 유사한 성격인 베타성과 절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베타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물권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체재산권 자체는 물권의 객체가 됩니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권의 객체가 됩니까? 권리질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체재산권은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보충제로 나온 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물건 파트가요, 실제로 이제 민법 총칙에서 확인하고 왔어야 될 것인데, 자, 물건파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간에 좀 이렇게 지루한 파트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잘 정리하면 실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 파트를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 파트를요. 자, A-1번 보시면요. 자,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건 아닌 것이죠. 잠깐 보시면요. 자, 공기, 전파, 바다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무형물인 것이죠. 근데 무형물 같은 경우는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물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전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파 같은 경우도 관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요. 자, 바다는, 자, 해양인데요. 방금 바다는 물건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다 내지는 해양이라고 됐을 때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요. 물건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것은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자, 어업권이라든가 공유수면 배리권 이런 것들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기술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방금 봤듯이 상품권. 자, 이 상품권 뭡니까?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무기명 채권이고 무기명 채권이요. 자, 무기명 채권인데 이 권리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권리는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의 객체는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들이 권리 질권이라든가 권리 저당권이라든가 준점유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조금 이따가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신체 일부도 많이 출제되어 있죠. 자, 신체 일부는 절대로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의족이라든가 의치 같은 것도 신체에 고착돼 있다면 절대로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족, 의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신체로부터 분리만 돼버리면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로부터 물건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징그럽습니다만 팔도 잘려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것도 물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식을 받기 위해서 자, 뭡니까 신체로부터 분리가 돼버리면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 점을 가끔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물건이 될 수 있다. 이게 출제하는데 이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신체에 부착돼 있으면 절대로 물건이 안 되는 것이고 신체로부터 분리만 되면 무조건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하기 위해서 피 뽑아놓은 것 이런 것들도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로부터 분리만 되면 무조건 물건이 되니까요. 이빨도 빠져있으면 물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 사체 유골이 물건인지요. 여기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긍정에서는요, 물건인 점은 인정합니다. 사체 유골도요. 하지만 이 물건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그 소유권은 이 사체 유골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유권능, 수익권능, 체험권능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서라든가 공양의 대상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튼간 이 다섯 가지는 물건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성을 뭐라냐면요. 자,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체험권능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의 객체가 아니라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인정될 수 없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사 공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견해가 대입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요. 자, 객관식 문제 하나를 봐야 되겠는데요. 방금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만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좋습니까? 틀린 문제라는 거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물건이 아니면서도 물건의 객체가 되는가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잠깐 정리하시면요. 방금 나왔습니다만 물건 아닌 것에 성립하는 예외적인 물건 해가지고 세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아닌 것에 성립하는 예외적인 물건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준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질권하고 세 번째는 권리저당권이 있습니다. 준점유권은 뭐냐면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물건 이외의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준점유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준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 이외의 권리는 뭡니까? 권리는 절대로 물건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물건 이외에 성립하는 예외적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질권인데요. 이 권리질권 어떻습니까? 계속 정하십니다만, 자, 권리질권 이것도 일정한 권리를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권리질권도 물건 아닌 것에 성립하는 예외적인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권리저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권리저당권과 권리질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권리질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이외의 권리가 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외의 것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 권리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객체를 가지고 성립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저당권의 객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세권과 지상권이 권리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과 지상권요. 전세권하고 지상권 자체 이건 절대로 물건이 아닌 것이죠. 물건이 아니라 권리가 되는 것이죠. 이 권리에서도 권리를 객체를 가지고도 저당권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건 아닌 것을 말하는 예외적인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광업권과 어업권도 가끔 실제되는데요. 이 광업권은 어떻습니까? 이건 물권입니까? 물권입니다. 광업권과 어업권은 준물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물권 정확하게 말하면 물권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물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업법하고 어업법을 보시면 이 광업권과 어업권은 물권이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물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은 준물권으로서 물권이 되는 것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요. 자, 그렇지만 무채재산권 반드시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했습니다만 무채재산권은 지배권적 성격은 같지만 절대로 물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배권적 성격 같지만 절대로 물권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채재산권은 지배권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무채재산권은 물권이다.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발명이라는
건 절대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체재산권 자체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물건이요? 자, 권리지음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체재산권 자체는요. 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총괄해보면 객관적 인정으로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지는 않는다. 맞는 문제 되는 것이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보겠습니다. 자, 특정 보시면요. 자, 물건의 직접적 배타적 지배성 때문에 물건은 현존해야 되는 것이고, 즉, 물권의 객체될 수 있는 물건은 현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가 있죠. 그러나 집합물 위의 물건에서는 자, 그 구성분의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은 잃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하고 있고, 그 예를 써줬으면 좋았을 건데, 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는 팔에 나와 있는 빔장어 사건입니다. 자, 밑에 나는 꼭서 팔린 것이죠. 그러니까 집합물 위의 물건, 자, 집합물 위에도 A외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A외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 구성 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권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물권이 존속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판례는요, 빔장어 판례인데요. 자, 이 빔장어 판례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 빔장어 판례의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은요,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어가지고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집합물의 양도담보가 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냐면요, 자,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그 목적물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객체한 것이 아니라 뱀장어들을 자, 객체로 삼았습니다. 즉, 양어장에는 뱀장어가 수십만 마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전부를 양도담보권의 객체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럼 뱀장어는 각각 한 마리씩이니까 집합물 아니겠습니까? 이 한 마리씩이 수십만 마리니까 집합물 되겠죠. 아, 떼부자네요. 수십만 마리니까요. 하여튼간에 떼부자인데, 하여튼간에 여기 집합물에 이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양도담보권 하나를 설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쟁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점은요, 이렇게 집합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물건이니까요. 여러 개의 물건이니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집합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권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즉 양도담보권 설정행위가 적법한가,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적법하다는 것이죠. 즉, 이 양도담보권 같은 경우는 자, 뱀장어 각각 한 마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전부를 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현존하고 있고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점이고요. 두 번째 점은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점이 이제 사후시험 실전에 있었는데요. 이때 뱀장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장어는 계속 성장하고 돌아가시고 또 새어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뱀장어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죠. 자, 뱀장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성장을 다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는 것이죠. 자, 장어탕도 해먹고 이렇게 자, 끓여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장에서 다 큰 뱀장어 같은 경우는 갖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수십만 마리 중에서 한 10,000마리 빼다가 팔아버리고 또 이제 그 10,000마리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새끼를 까니까 또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양도담보권 설정할 때 그 뱀장어들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이미 다 돌아가셔버리거나 자, 잡아먹어버리고 다른 뱀장어들도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권의 객체가 계속적으로 들고 나가지고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더라도 양도담보권의 변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점인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가지고 자, 이번에 반출된 이 뱀장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담보권의 객체가 아닌 것이고, 즉 돌아가신 뱀장어들 양도담보권의 객체가 아닌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 있는 그 뱀장어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양도담보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도담보권의 변함이 없고, 즉 뱀장어가 들고 난다 할지라도 양도담보권의 객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뱀장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효과가 미친다는 것이죠. 이 쟁점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것도 가능하다. 이 집합물에서도 자, 양도담보권 하나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뱀장어가 들고 날더라도 특정성 인정에 지장이 오는 것입니다. 뱀장어가 들고 날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쟁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독립한 물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죄송합니다. 첫 번째 판례가 이 뱀장어 판례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공장재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집합물 위의 물건에 있어서는 그 구성분의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예로서 두 번째가 자, 공장저당법이라든가 공장저당법이라든가 광업저당법 이런 것들이 선정되는데요. 자, 공장저당, 광업저당은 어떤 거냐면요, 공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으로 이루어졌겠죠. 하나의 물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으로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기계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뭐 이렇게 뭐니까 닦고치고 되는 것, 기름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 전부를 하나의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특별법으로서 공장저당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업저당도 마찬가지고요. 광산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광업저당권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 광업저당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 가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쟁점은 하면요. 자, 공장 설비 같은 경우는 언제나 들고 나지 않겠습니까? 공장 설비 노후된 것은 팔아버리고 새롭게 들고 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장 설비의 변화가 생겼을 때 자, 특정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이 쟁점인데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여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집합물 이의 물건에서는 그 구성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여전히 저당권의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독립한 물건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독립한 물건 보시면요. 자, 하나의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일물일권주라는 것이죠. 즉,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 이것이 일물일권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원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외들을 이제 확인한 것들이 좀 이따 진행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취지는 뭐냐면요. 물건의 일부라든가 물건의 구성 부분, 여기는 공시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즉 물건의 일부라든가 물건의 구성 부분은 공시가 곤란하다. 즉 공시 가능성, 공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 일물일권주를 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또한 직접적인 지배의 이익이 적다. 즉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줄 실익이 적다는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사회적 필요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성이요. 자, 이것이 원칙이라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 일물일권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원칙 근거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반대로 자, 공시가 가능하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자,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는 굉장히 많은데 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은 바로 공시가 가능하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라면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도 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물건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이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방금도 하나 봐버렸던 것이죠. 집합물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죠. 집합물 같은 경우요. 하지만 집합물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든가 관습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원칙 가이를 확인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 그러나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든가 일동의 건물의 일부는 등기하여 독립성을 갖출 수가 있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필 토지 일부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분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필 등기해버리면 이렇게 자, 따로 필지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 독립성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동의 건물 일부 같은 경우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아파트에서 11동에 했을 때 그 11동에 자, 호수가 한 20호수이라면 그 20호수 각각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돼가지고 20개의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동의 건물 일부도 등기해가지고 독립성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필토지 일부에서 분필전을 받게 일필토지 일부에서 자, 일필토지 일부에는 등기하여야 영역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소유권에서는 분필토지를 밟아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 교과는 무시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하지만 일물일권주의는 예외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인정 가능성은 공시 가능성과 자,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외로서 일단 뭘 봐야 되냐면요. 물건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겠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가 뭐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이겠는가? 이거 봐야겠죠. 이거 볼 때는 아까도 봤습니다. 집합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예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익물권이요.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입니다.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예외가 되는 것이죠. 목적물 물건 일부에 대해서 물권을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요. 용익물권만입니다. 자, 여기다 옆에다가 담보물권하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물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 일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먼저 분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일부분을 독립물로 갖추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필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분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한 필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가 되어야지 하나의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1필의 토지 이런 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한 개의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땅덩이가 자 10만 평이다 했을 때 1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필 했을 때 이것이 몇 평이다 이런 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1필이라는 것은 토지에 있어서 하나의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10만 평짜리 토지 같은 경우도 1필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토지라는 것이죠. 하나의 물건인 것입니다. 10만 평짜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팔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자 잘라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10만 평짜리 토지 중에서 자 5만 평 돼가지고 이 5만 평에 대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만 평짜리가 1필일 때는 이 5만 평 부분만 잘라가지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5만 평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 1필의 토지를 반드시 분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5만 평을 다 쪼갰다 했을 때 이것도 이제 1필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1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필로서 분필한 다음에 지적공구상 분필 등기라고 등기부상 분필 등기를 해가지고 그래야지만이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5만 평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유권 관계에 의한데 아까도 봤습니다만 용익물 어떻습니까? 분필 등기 하기 전이라도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용익물권만 그렇습니다. 용익물권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이요. 자, 일동의 건물 일부는 어떻습니까? 일동의 건물 일부요. 일동의 건물 일부도 원칙적으로 한 개의 소유권의 객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없습니다만, 일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인정되냐면요.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일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요. 일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파트 동인 것이죠. 아파트 동이요. 여러 개의 집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동의 건물 일부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익물권의 객체는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담보물권의 객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돼가지고 등기가 돼 있다면요.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인정되는 것인데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동의 건물 하나의 물건 아니겠습니까? 일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건인데 거기를 다 쪼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쪼개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버리면 그 일부도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담보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A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요. 자,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가지고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겠습니까?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1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안 되는 것이고 담보물권 안 되는 것이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요. 1동의 건물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면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어떤 것인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되면 이거 아까 토지하고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 아까 토지하고 똑같이 1동의 건물 일부이기 때문에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안 되는 것이고 담보물권 안 되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될 때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 이제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좀 쓰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거기서 보시면요. 자,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지적법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필 등기가 나오는데요.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아버리면 분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효라는 판시입니다. 무효라는 판시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는 판시, 이 판시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자, 290 보도록 하겠습니다.